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우입니다. 12월 첫째 주 주말인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써 이 해도 이제 마지막 칼렌더가 남았고요. 또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학이라는 쪽으로 발들어 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는 건 매우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학적인 어떤 여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쌓여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달과 육펜스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주인공으로 있었던 찰스 스트릭랜드는 아시다시피 파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파리에서 활동이 끝나면서 마무리 된다 할까요? 어떻든 그러면서 타히티로 가게 됩니다. 왜 타히티로 가는가라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기다려서 할 텐데 어떻든 외관상으로 봐서 큰 장소 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장소 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여기에서 파리에서 있었던 일의 마무리라 할까? 그런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좀 이쪽 마무리가 있고 또 새로운 게 돼야 될 텐데 허지부지하다가 또 저기 가서 허지부지하면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무리를 잘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의혹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될 테고요. 이때까지는 주로 육펜스의 세계의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해 왔고 보아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찰스 스트릭랜드의 예술 세계, 소위 말하는 달의 세계는 어떤 건가? 처음으로 이 화자는 스트릭랜드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품을 본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로 하면서 파리 생활이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타히티로 연결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먼저 제가 요약했는 거를 한번 보시고 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머싯 몸의 정말 유명한 고전이죠. 달과 육펜스. 그 책의 가장 깊고 또 가장 어두운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를 한없이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막 끌어당겨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찰스 스트리클랜드. 이 천재이면서 동시에 괴물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의 정말 충격적인 내면을 샅샅이 한번 해부해 보시죠. 어떠세요? 이야, 시작부터 정말 강력하죠? 내가 왜 가책을 느껴야 한단 말이오? 이 한마디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한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바로 그 직후에 스트리클랜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축 내뱉은 말이에요. 분노? 슬픔? 아니,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죄책감조차.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모든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천재의 작품을 위해서 그의 악행을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 예술이라는 게 뭐라고 그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인간의 삶이나 도덕 같은 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꼭 품어두시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스트리클랜드의 그 괴물 같은 면모를 정면으로 마주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체 그의 파괴적인 예술 철학은 어디서 나온 건지 분석해 볼 겁니다. 세 번째, 그토록 추하게만 보였던 그림들, 그 속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파헤쳐보고, 네 번째로는 그가 왜 모든 문명을 등지고 타히티로 떠났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늘의 달을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재인가 괴물인가?
배경은 파리에서 벌어진 한 끔찍한 비극, 그 직후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으로 들어갈 건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스트리클랜드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소설의 화자,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스트리클랜드를 찾아갔을까요? 아마 제발 최소한의 인간적인 반응이라도 보여주길, 아주 작은 후회의 기미라도 발견할 수 있길 바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굶주림에서 구해준 유일한 친구, 더크 스트로브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국 판열로 이끌었잖아요. 이건 당연히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화자는 곧 정말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그 냉혹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화자가 분노와 경멸을 있는 대로 담아서 당신은 악마야! 라고 소리치는데 스트리클랜드의 얼굴 좀 보세요. 어떤 감정에 미동조차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그저 묵묵히 내려다보는 등대처럼 그는 그냥 완벽한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이 대화를 딱 보고 있으면 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종족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깊은 이질감이 확 느껴지죠. 이보다 더 잔인한 대답이 있을까요? 그거야 보면 알잖습니까?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 적이 있긴 했냐는 그 절박한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고작 이거예요. 보면 모르냐는 식의 조롱 섞인 반문. 야, 정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블란치와의 관계, 그녀의 고통, 심지어 그녀의 죽음까지도. 그냥 자신의 위대한 예술적 여정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아주 하찮고 귀찮은 사건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인간적인 모든 연결고리를 얼마나 경멸하는지 그 태도가 이 한마디에 정말 섬뜩할 정도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트리클랜드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걸 그냥 나쁜 놈이나 사이코패스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이제부터 그의 괴물 같은 행동 뒤에 숨겨진 철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서 하나의 아주 견고한 세계관에 가깝습니다. 그 세계관의 핵심, 바로 도덕적 허무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과 악, 책임, 양심, 사랑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라고 믿는 거예요. 스트리클랜드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딱 하나뿐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그 환상을 어떻게든 캔버스에 옮기는 것, 그 외의 모든 것,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조차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가치한 장애물일 뿐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세계관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화자가 대표하는 우리, 문명인의 가치관과 스트리클랜드의 원시적 예술가의 가치관은 모든 면에서 정면으로 충돌해요. 우리에게 도덕은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그에겐 쓸모없는 짐이요. 사랑은 영혼의 교감이 아니라 영혼을 조먹는 병이고, 여성은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쾌락을 위한 도구, 그림을 그리기 위한 오브제일 뿐입니다. 스트리클랜드는 바로 이 6펜스의 세계,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 사회의 모든 가치를 철저하게 부수고 경멸하면서 자기만의 달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야말로 스트리클랜드의 인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끔찍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비극이 그에게는 그저 예술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의미할 뿐이에요. 블란치라는 한 인격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몸이 근사한 예술적 재료였고 그 재료를 써서 누드화를 완성하고 나니까 효용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인간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도구로 보는 시선 앞에서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인간이 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막 뒤흔드는 그런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좋아요. 이제 잠시 그 괴물 같은 인간 스트리클랜드는 잊고 그의 예술,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기괴하고 추해 보이는 그림 속에 대체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화자가 처음 스트리클랜드의 그림을 봤을 때 느낀 감정이 감탄이나 경이로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충격과 혐오에 가까웠죠. 이건 뭐 술 취한 마부가 그린 거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기존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서툴고 거칠고 막 뒤틀린 그림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이건 스트리클랜드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불편하고 기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느낌? 스트리클랜드의 예술은 바로 이런 반아카데미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는 대상을 예쁘고 사실적으로 아주 능숙하게 그리는 데에는요,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뒤흔드는 그 내면의 비전, 그 원초적인 힘을 어떻게든 캔버스 위로 끄집어내는 것, 그게 전부였죠. 그래서 그의 서툰 기법은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의 낡은 미학을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저항이자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자는 그림을 계속 보면서 그 표면적인 추함 너머 있는 무언가를 서서히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대한 안간힘, 자기 영혼 전부를 걸고 벌이는 그 치열한 투쟁의 흔적을 발견한 거죠. 스트리클랜드의 그림은 결코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는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막 뒤흔드는 강력한 힘, 즉 꾸며지지 않은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설 속에서 화자가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설명하면서 청동탑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들거든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청동탑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이나 몸짓은 그 탑 안에서 밖으로 보내는 조잡한 신호에 불과하고요. 스트리클랜드의 그림이 왜 그렇게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애초에 다른 사람의 이해나 공감을 구하려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청동탑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비명과 환희를 그림이라는 유일한 신호로 세상에 쏘아 올렸을 뿐인 거죠. 자, 이제 스트리클랜드의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의 정신적인 방황이 이제 실제 공간의 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모든 문명사회의 규칙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원시의 섬, 타히티로 향하는 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스트리클랜드의 인생 여정이 상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런던은 뭐였죠? 증권 중개인으로 억압당했던 유펜스의 세계, 회색빛 세상이었죠. 그리고 파리는 예술가로서 고통스럽게 싸우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실험했던 그런 과도기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타히티. 이곳은 그의 원시적인 예술론이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 완전히 해방되는 달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각 장소의 색채 이미지가 그의 내면 상태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타히티는 스트리클랜드에게 그냥 도망친 곳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곳은 귀향, 즉 집으로 돌아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자 부적응자였던 그의 원시적인 영혼이 마침내 주변의 자연과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거죠. 유럽에서는 동그란 구멍에 낀 네모난 쐐기처럼 겉돌기만 했던 그가 타히티의 원시적인 자연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고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스트리클랜드의 이런 결단이 얼마나 대단하고 비범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는 니콜스 선장이라는 인물을 슬쩍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온갖 모험담을 늘어놓지만 결국 아내가 무서워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평범한 인간의 굴레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스트리클랜드가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온 바로 그 6펜스의 삶에 갇혀 사는 니콜스를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모든 것을 버린 스트리클랜드의 의지가 얼마나 초인적인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스트리클랜드의 삶과 예술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저 하늘의 달을 손에 넣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엄청난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제목, 달과 6펜스는 바로 이 두 세계를 상징합니다.
유펜스는 동전이잖아요? 우리가 발밑을 보고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가치, 즉 직업, 가족, 사회적 평판, 안락한 삶 같은 일상적인 행복과 의무를 뜻합니다. 반면에 달은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이상이죠. 오직 한 사람의 내면에서만 불타오르는 예술가의 순수한 비전, 그리고 광기 어린 집착을 의미합니다. 스트리클랜드는 발밑에 널린 수많은 유펜스를 줍는 대신 평생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스트리클랜드라는 인물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또 솔직한 평가일 겁니다. 그의 위대함은요, 결코 도덕적인 선함이나 인격적인 성숙함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위대함은 오로지 자기 내면에 떠오른 그 비전에 대한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헌신,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의지에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에 그 불편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스트리클랜드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가?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술은 인간의 삶보다 더 우월한 가치인가? 한 천재가 남긴 불멸의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의 제물이 되어 사라져간 수많은 희생자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찰스 스트릭랜드는 사실은 화가 고갱을 모티브로 한 그런 가상의 인물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고갱과의 일치하는 그런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찰스 스트릭랜드는 멀쩡한 자기 직장, 그리고 자기 가정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달이라는 거를 쫓습니다. 예술, 미술을 그려야 해라는 쪽으로 그렇게 나서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파리에 정착하게 된 경우고, 그렇게 파리에서 화가 활동 또는 미술 활동을 하는데 말이 그렇지 거의 뭐 반걸음뱅이 비슷하게 그렇게 겨우 연명해 나가고 있을 때에 어떤 심한 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병에 걸리게 됐을 때에 뭐 이미 가족하고 또 런던에서 떠나왔고 이런 홀홀단신으로 있는 이 스트릭랜드를 매우 불쌍히 여겼던 더크 스트로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는 아니지만은 그저 밥벌이 하는 정도의 통속적인 화가지만은 뛰어난 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신미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유일하게 찰스 스트릭랜드를 위대한 화가라고 보고 그를 인정한 사람이 더크 스트로브입니다. 이 더크 스트로브는 그같이 병든 찰스 스트릭랜드를 자기 집에 끌어다 들여놔 놓고 극진한 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같이 그렇게 집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만 이 스트릭랜드는 더크 스트로브의 아내를 범해버립니다. 둘이 눈이 맞은 거죠. 범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눈이 맞아버립니다. 그렇게 둘이 눈이 맞아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더크 스트로브는 그 집에서 자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나와버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스트릭랜드를 뭐 비방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찰스 스트릭랜드를 자기가 그 같은 엄청난 화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이 영국인 아내 블란치 스트로브를 그렇게 못 잊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만나볼까 하다가 온갖 창피를 다 당하면서도 한 번도 블란치를 그 이후에 제대로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편단심 블란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웬걸 찰스 스트릭랜드와 블란치는 그렇게 둘이 살다가 그만 하루는 싸움이 벌어지고 찰스가 집을 나가버린 사이에 이 블란치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한 블란치를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쭉 기록한 화자가 있는데, 화자는 매우 찰스 스트릭랜드를 인간 이하로 보는 거죠.
그런 인간 이하의 찰스 스트릭랜드를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특히 지금까지의 세계는 주로 6펜스라는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간의 도리라든지 인간이 이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주된 거였다면은 이미 찰스 스트릭랜드는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찰스 스트릭랜드는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술에만 홀라당 빠져 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지면서 마침내 찰스 스트릭랜드와의 마지막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내가 사는 집 앞까지 왔다. 그를 들어오라고 할 생각까지는 없어.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층계를 올라갔다. 그가 곧 뒤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이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는 내가 힘들여 멋지게 꾸민 방 따위는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담배통을 보자 파이프를 꺼내어 담배를 채웠다. 그러고는 방에 하나뿐인 팔걸이 없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의자 앞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몸을 뒤로 젖혔다. 내가 짜증난다는 투로 물었다. 좀 편히 쉬려면 안락 의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왜 내 편한 것까지 신경을 쓰나?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기분 때문에 그렇지. 난 남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그는 낄낄 웃었지만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내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잠자코 담배를 피웠는데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는 듯 했다. 그가 왜 나를 따라왔을까 궁금했다. 습관이 오래되면 감각도 무뎌지게 마련이지만 그러기 전까지 작가는 자신의 작가적 본능이 인간성의 기이한 특성들에 너무 몰두하는 나머지 때로 도덕의식까지 마비됨을 깨닫고 당혹스러운 기분을 느끼는 때가 있다. 악을 관조하면서 예술적 만족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약간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정직한 작가라면 특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느끼기보다 그 행위의 동기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하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다. 작가는 논리를 갖춘 철저한 악한을 창조해놓고 그 악한에게 매혹당한다. 비록 그것이 법과 질서를 능멸하는 일이 될지라도 말이다. 셰익스피어는 이아고를 고안해냈을 때 달빛과 상상의 시를 엮었자 데스데모나를 상상해냈을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감흥을 느꼈을 것이다. 작가는 악당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본능, 문명세계의 법도와 간섭이 잠재의식이라는 저 신비로운 구석으로 몰아넣은 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기가 창조해낸 인물에 살과 뼈를 부여함으로써 작가는 다른 식으로는 방출될 수 없는 자신의 본능에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작가의 만족이란 일종의 해방감인 것이다. 작가는 판단하기보다 알고자 하는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는 스트릭랜드에 대한 분명한 혐오감이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동기를 알고 싶은 냉정한 호기심도 없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자기에게 더없이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몹시 궁금했다. 나는 과감하게 메스를 갖다 댔다. 스트로브 말로는 당신 그림 가운데서 자기 부인을 그린 그림이 제일 잘 된 거라고 하던데 스틱랜드는 물고 있던 파이프를 입에서 떼었다. 두 눈에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걸 그릴 때는 참 재미있었어. 그걸 왜 그에게 주었죠? 다 끝냈으니까 나한테는 별 소용도 없고 스트로브가 그걸 찢어버리려다 그만둔 것을 알고 있나요? 내게도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파이프를 입에서 떼고 키득키득 웃었다. 당신 그 조그만 친구가 날 만나러 왔던 걸 알고 있어? 그 친구가 하는 말에 감동 같은 건 좀 받지 않았어요? 천만에. 어리석은 데다 감상적이더구만. 당신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친 일은 생각나지 않았던가 보죠? 내가 말했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수염이 난 턱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 친구 그림 솜씨는 엉망이야. 하지만 사람은 좋아요. 음식 솜씨도 좋지. 스틱랜드는 조롱하듯 덧붙였다. 얼마나 냉혹한지 인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같았다. 나는 화가 치밀어 말을 조심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렸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으로 알고 싶은 건데, 당신은 블란치 스트로브의 죽음에 대해 눈꽃만큼이라도 가책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나는 그의 표정에 무슨 변화가 없나 하여 지켜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내가 왜 가책을 느껴야 한단 말이요? 한번 사실대로 말해볼까요? 당신은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크 스트로브가 당신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어머니처럼 간호했습니다. 시간과 안락과 돈을 희생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아가리로 막 들어가던 당신을 구해냈어요. 스틱랜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이상한 친구는 남을 돕는 걸 즐기는 사람이요. 그게 그 친구 생활이지. 그럼 그 친구에게 고마워할 건 없다고 칩시다. 굳이 그 친구에게서 아내를 빼앗을 이유는 또 뭔가요?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 아주 행복했어요. 왜 그냥 두지 못했죠? 왜 그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생각하오? 그거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당신 참 똑똑한 친구로군. 그자가 한 짓을 그 여자가 한순간이라도 용서했으리라고 생각하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모르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어느 로마 왕족 집안의 가정교사였어. 그 집 아들이 그 여자를 유혹했지. 여자는 남자가 자기와 결혼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거리로 내쫓겨버리고 말았다지 뭐요. 애를 가지고 있던 몸이라 죽어버리려고 했다는구만. 그때 스트로브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요. 그 친구답군요. 정말이지 그처럼 인정 많은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나도 가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을까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었까. 하지만 그런 사연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또 그가 아내에 대해 유별난 정을 품었던 것도 이제 보니 그런 사연 때문이었던가. 하긴 거기에 애정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걸 나도 눈치채긴 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니 여자가 턱 말이 없어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했다. 이제 보니 부끄러운 비밀을 감추겠다는 생각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그녀의 고요함은 해일이 휩쓸고 간 섬을 내리덮은 음울한 고요함 같았다. 그녀의 쾌활함은 절망에서 오는 쾌활함이었다. 나의 상념은 스트릭랜드의 말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는 참으로 냉소적인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여자는 말이요.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용서하지. 하지만 자기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당신은 여자를 만나 한을 품게 할 만한 몸은 하지 않을 테니 그 점은 안심이 되겠군요. 나는 대꾸했다.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스쳤다. 당신은 재치 있는 대꾸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원칙을 희생하는 사람이군. 그가 말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 그 아이는 사산했어. 결혼한 지 서너 달 지나서. 그러고 나서 나는 그동안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블란치 스트로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죠? 이 물음에 너무 오랫동안 대답이 없어 나는 되풀이해 물어보려고 했다. 난들 어찌 알겠어.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내 꼴만 봐도 참을 수 없다고 했지 않소. 그게 재미있게 여겨지더군. 그랬군요. 그는 돌연 분통을 터뜨렸다. 빌어먹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게지. 하지만 곧 흥분을 가라앉히고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질겁하더군. 그런 말을 그 여자에게 했나요? 그럴 필요는 없었어. 여자도 알고 있었으니까. 난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여자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고 결국 여자를 가져버렸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는 특이한 방식으로 자신의 격렬한 욕망을 암시했던 것일까. 내게는 혼란스럽고 끔찍스럽기까지 한 일이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물질적인 것들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래서 때로 육체가 정신의 무서운 복수를 하는 모양이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사티로스가 갑자기 그를 사로잡으면 그는 자연의 모든 원시적인 힘을 가진 본능의 손아귀에 잡혀
무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강박적인 상태가 너무 완전하여 그의 정신에 신중함이라든가 고마움이라든가 하는 마음이 깃들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왜 데려가고 싶어 했지요? 내가 물었다. 그게 아니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여자가 날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실은 나도 스토브만큼 놀랐으니까. 난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가 나중에 실증이 나면 그땐 당신이 떠나줘야 할 거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더군. 여기에서 그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그 여자는 몸이 아주 근사했어. 그래서 난 그 여자 누드를 그리고 싶었지. 그런데 다 그리고 나니까 여자애가 흥미가 없어지더군. 그래도 그 여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좁은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난 사랑 같은 건 원치 않아. 그럴 시간이 없어. 그건 약점이지. 나도 남자니까 때론 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욕구가 해소되면 곧 딴 일이 많아. 난 그 욕망을 이겨내지는 못하지만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내 정신을 구속하니까 말이야. 나는 언젠가 모든 욕정에서 벗어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때가 있었으면 하오. 여자들이랑 사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사랑을 터무니없이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더러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믿게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건 하찮은 부분이야. 나도 관능은 알지. 그건 정상적이고 건강해요. 하지만 사랑은 병이야. 내게 여자들이란 쾌락을 충족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 나는 여자들이 인생의 내조자니 동반자니 반려자니 하는 식으로 우기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스트릭랜드가 한 번에 그처럼 말을 많이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분노에 찬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든 어디서든 내가 그의 말을 정확히 옮겨 놓을 자신은 없다. 그는 어휘가 빈약한 데다 문장 구성력도 없어 듣는 사람은 그가 내뱉는 감탄사, 얼굴 표정, 제스처, 상투적인 어구 등을 조합하여 그가 말하려는 바를 짐작해내야 한다. 시대를 잘못 타고났군요. 여자가 가재도구이고 남자가 노예를 거느리던 시대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내가 말했다. 이래봬도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인간일세. 정색을 하고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울에 갇힌 짐승처럼 방을 오락가락하며 말을 이었다. 자기가 느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으나 소리가 닿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모양이었다. 여자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의 정신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만족할 줄 몰라. 약해서 지배욕이 강하지. 지배하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해. 여자는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추상적인 것에는 화를 내는 버릇이 있어. 마음을 쓰는 건 물질적인 것뿐이야. 관념적인 것은 시기나 하고 남자의 정신은 우주의 저 머나먼 곳을 방황하는데 여자는 그걸 자기 가계반에다 가둬두려고 하는 거요. 내 안에 생각나오? 블란치도 차츰 같은 수작을 부리려고 하더란 말이야. 자기 딴엔 무한한 참을성을 발휘해서 나를 함정에 몰아넣고 올가미를 씌울 작정을 하고 있었어. 나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지. 나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내가 자기 것이 되어주기만 바랐지. 거기야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빼놓고 말이요. 난 혼자 있기를 바랐거든. 나는 잠시 묵묵히 있었다. 당신이 떠나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스트로브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잖소. 그는 짜증내듯 말했다. 언제든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인간 같지도 않아요. 내가 말했다. 이런 문제로 당신하고 왈가왈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먼 사람들은 문고리를 찾으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는 내 의자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놀랍고 경멸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정말 블란치 스트로브의 생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있긴 하오? 나는 이 물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무엇보다 내 양심에 충실한 대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죽었는데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내게도 동정심이 부족한 거지요. 그 여자는 앞으로도 인생이 창창했어요. 그런 인생을 참혹하게 빼앗기고 말았으니 딱하지요. 그렇다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확신에 용기가 없군. 목숨이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블란치 스트로브는 나한테 버림을 받아서 자살한 게 아니야. 어리석고 균형 잡히지 않은 인간이라 그랬지. 자, 이제 그만하면 그 여자 얘기는 충분하오. 전혀 중요할 것 없는 사람이니까. 갑시다. 내 그림을 보여줄 테니. 그는 마치 관심을 딴 데로 돌려 어린애를 달래려는 사람처럼 말했다. 나는 기분이 언짢았다. 그 때문이라기보다 나 자신 때문이었다. 스트로브 내외가 몽마르트르의 아늑한 스튜디오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시절, 그리고 그들 내외의 소박하고 친절한 심성, 그들이 사람을 늘 따뜻하게 맞아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비정한 우연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는 게 한없이 잔혹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더 잔혹한 것은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그 참혹한 일이 있고 나서도 더 불행해졌다는 사람은 없다. 더 그도 감정의 깊이보다 표현이 더 요란한 인간인지라 얼마 가지 않아 다 잊고 말겠지 않겠는가. 아무도 모르는 화려한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했을 블란치의 인생. 그것은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던 것만도 못하지 않았을까. 죄다 소용없고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스트릭랜드는 모자를 찾아들고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안 갈 거요? 왜 자꾸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죠? 내가 물었다. 내가 댁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줄 알잖아요. 그는 너그러운 태도로 휘죽 웃었다. 당신이 내게 가진 불만은 딱 하나.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그걸 눈꼽만치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지. 나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면서 볼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냉담한 이기주의가 남을 얼마나 격분시킬 수 있는지를 그에게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었다. 나는 철갑 같은 그의 철저한 무관심을 깨트려 버리고 싶었다. 하기야 따지고 보면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음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의견을 상대방이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치는 나의 힘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처럼 사람의 자존심에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기분이 상했다는 기색을 조금도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남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일이 가능할까요? 나는 그에게라기보다 나 자신에게 물었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남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병들고 지치고 늙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엉금엉금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마음속에 안락과 동정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당신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뭐잖아 당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가 함께 얽혀 사는 삶을 갈망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가서 내 그림 구경이나 합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왜? 그게 왜 중요하단 말인가?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눈에 비웃음을 담고 내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나는 언뜻 본 것이 있었다. 육체와 결부된 존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무엇인가를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고뇌하는 영혼이 그것이었다. 나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를 추구하는 혼을 언뜻 보았던 것이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산에 남루한 옷차림에 코는 커다랗고 눈은 번쩍이며 수염은 붉고 머리칼은 터부룩한 사내를 바라보았다. 이건 겉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육체를 벗어난 하나의 혼과 대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요. 가서 당신 그림이나 구경하죠. 내가 말했다. 말도 섞기 싫어서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데 기어코 나하고 같이 걷자든지 그러면서 옆에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마침내 아파트까지 그렇게 뒤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오지 말라는데도 기어코 들어갑니다. 부를 때에 초대할 때에 오라고 하는데도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파트에 들썩 들어갔을 때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아파트에 들썩 앉자마자 아주 그 안락 의자라든지 다른 의자가 있는데도 그냥 등받이가 없는 그런 불편한 의자에 턱 앉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안락 의자쯤은 하나 좀 그렇게 이용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불편한 의자에 앉나? 그렇게 묻습니다. 물었더니만 "왜 남 편한 것까지 신경을 쓰나?" 이럽니다. 화자가 하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요. 내 기분이 그렇지. 난 남이 불편한 의자에 앉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낄낄거리면서 잠자코 담배만 핍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나요? 찰스 스트릭랜드가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을 하나 인제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오셀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런 거는 안 중요하고요. 그러던 중에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스트로브 말로는 당신 그림 가운데에 자기 부인을 그린 그림이 제일 잘 된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긴고 하니 이전에서 있었던 블란치 스트로브를 나체로 그려 놓은 그림을 발견하게 됐다 했죠. 그 그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때에 찰스 스트릭랜드가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그릴 때는 참 재밌었어.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화자가 묻습니다. "왜 그 그림을 더크 스트로브한테 줬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끝났으니깐 나한테는 별 소용도 없고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 얘기가 "스트로브가 그걸 찢어버리려다가 그만둔 걸 아시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는 "내게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 하면서 연이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로브에 대해서 또 슬쩍 한번 물어봅니다. 천만에 어리석은 데다가 감성적이더구만. 스트로브를 평가하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보는 겁니다. 또 감성적이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또 묻습니다. "당신이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랬더니만은 잠시 생각에 잠긴 채 하더니만은 "그 친구 그림 솜씨는 엉망이야." 아니 지금 얘기가 그림 솜씨가 엉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 솜씨는 좋지." 스트릭랜드는 조롱하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도 보면은 스트릭랜드는 자기가 하는 미술이라는 세계의 안목을 가지고 더크 스트로브를 보는 거지 여기에 인간적으로 자기께 얼마나 잘해 줬고 또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더 직접적으로 묻는 게 "그러면 당신은 블란치 스트로브" 그러니까 이 부인이죠. "그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 가책을 안 느낍니까?" 그렇게 했더니는 "내가 왜 그런 가책을 느껴야 하나요?" 이 얘기입니다. 참 엄청나죠. 그래서 아니 당신이 다 죽어갈 때에 더크와 블란치가 당신을 데려다가 극진히 가면서 당신을 살려줬지 않소. 그렇게 시간과 돈을 희생해 가면서 당신을 그렇게 죽음의 아가리로 막 들어가려는 사람을 구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스트릭랜드는 어깨를 으쓱하더니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친구 남덮는 걸 즐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생활이지." 자 이렇게 아주 낮잡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펜스 세계 같은 유펜스 세계에 살더라도 과도하게 상대에 대해서 인심을 베풀거나 과도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려는 거는요 오히려 비웃음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만용에서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무 만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화자가 또 묻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나서서 그 안락하게 사랑스럽게 잘 살고 있는 두 부부를 파멸로 이끌지 않았소?" 그 얘기를 직접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동안에 제가 일부러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왠가 하면은 미리 알아버리면은 소설을 읽는 재미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사실은 블란치 스트로브는 과거가 있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어느 로마의 왕족 집안의 가정교사로서 블란치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만 가정교사를 하는 동안에 남자가 이 여자를 범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 줄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쫓아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그때 이미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갈 데 없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연히 덕 스트로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덕 스트로브가 두 사람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인제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사생아로 태어났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묻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떻게 블란치가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영감 블란치는 당신이라면 직업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난들 어찌 알겠어." 하고 마침내 그가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그는 돌연 분통을 터뜨리듯이 말합니다. "빌어먹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게지." 그렇게 병간호를 받고 하면서 그 찰스 스트리클랜드가 그냥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직업을 하더군." 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있던 게 마음이 확 들어 버렸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게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범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여자를 가져 버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혼란스럽고 끔찍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물질적인 것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육체적인 이런 일에서 무서운 복수를 해 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읽어 볼게요. 자기 안에 들어 있는 사티로스, 그러니까 반인 반수라 했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 야성적인 겁니다. 그 사티로스가 갑자기 그를 사로잡으면 그는 자연의 모든 원시적인 힘을 가진 본능의 소나기에 잡혀 무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강박적인 상태가 너무 완전하여 그의 정신에 신중함이라든가 고마움이라든가 하는 것이 깃들 여지가 없었다. 그다음 얘기를 보세요. 하지만 그 여자를 왜 데려가고 싶어 했지요? 라고 내가 물었다. 그게 아니요. 여자가 날 따라오겠다 했을 때 실은 나도 스트로브만큼이나 놀랐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다음 얘기를 보십시오. 그 여자는 몸이 참 근사했어. 여기서 핵심적인 걸 인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다음 얘기가요. 그래서 난 그 여자 누드를 그리고 싶었지. 그런데 다 그리고 나니까 여자에게 흥미가 없어지더군. 이 얘기입니다. 이 철저히 찰스 스트릭랜드는 여자의 몸매, 그러니까 자기 미술이라는 측면에서의 마치 오브제처럼 부인의 몸매를 그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좀 답답했는지 했던 찰스 스트릭랜드는 벌떡 자리에 일어서서 비좁은 방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난 사랑 같은 건 원치 않아. 그럴 시간이 없어. 그건 약점이지. 나도 남자니까 때론 여자가 필요해. 하지만 욕구가 해소되면 곧 딴 일이 많아. 난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내 정신을 구속하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성욕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혼을 구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긴 한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아니 둘 다 취하면 어때? 그러나 이 찰스 스트릭랜드가 갖고 있는 예술과 여자라는 거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술이라는 것 속에서 여자를 보는 거에 불과하고 또 여자를 하나의 객관적인 오브제로만 보지 여자를 나와 인격적으로 같은 그런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이란 여기서 또 인제 여성 비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말씀드렸으면 나중에 이 소설이 끝날 때쯤 되면 여성 비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란 사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사랑을 터무니없이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믿게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런 건 한 부분이야. 그러면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인생의 전체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은 한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게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더 심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병이야. 사랑을 또 병으로 봅니다. 내게 여자들이란 쾌락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 나는 여자들이 인생의 내조자니 동반자니 반려자니 하는 식으로 우기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거를 경험한
블란치 스트로브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뭔 이런 인간이 있어.'라고 되어지죠. 그런데 뭔 인간이 있어라고 우리가 딱 단정하기 앞서서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해서 더 따라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소설의 주제인 달이라는 부분하고 매우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자를 보는 나쁜 견해가 있습니다. 여자는 항상 상대의 남자를 지배하려고 들지. 그래서 남자를 자기가 지배해서 결국은 자기의 가계부 안에다가 남자를 가둬버리는 게 여자라는 겁니다. 이 가계부 안에 가둬버린다라는 부분도 참 재밌는 표현 같은데요. 아무튼 블란치가 나에게도 그 같은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자기 딴은 무한한 참을성을 발휘해서 나를 함정에 몰아넣고 올가미를 씌울 작정을 하고 있었어. 나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한 거지. 이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극단으로 치솟을 바꿨구나라는 걸 보게 되지요. 그다음에 나는 혼자 있기를 바라거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화자가 또 묻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떠나버리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스트로브에게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 않소? 언제든 받아들이려고 했지 않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당신은 인간 같지도 않아요. 이 문제로 당신하고 왈가불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먼 사람들은 문고리를 찾으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하면서 말을 멈추면서 아주 놀랍고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다음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질문이 납니다. "당신이 정말 브란치 스트로브의 생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기 있긴 하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목숨이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블란치가 자살을 했다 안 했다 이 목숨은 별로 가치가 없지 않나. 어리석고 균형 잡히지 않는 인간이라서 블란치는 그렇게 자살을 해 버린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자, 이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내 그림을 보여줄 테니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러 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찰스 스트릭랜드의 얘기가 "내가 왜? 그게 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는 눈에 비웃음을 담고 내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나는 언뜻 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육체와 결부된 존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무엇인가를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고뇌하는 영혼이었다. 나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를 추구하는 혼을 언뜻 보았던 것이다. 그렇죠? 이 찰스 스트릭랜드에게 뭘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가 추구하는 어떤 혼이 있는 것을 언뜻 보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남루한 옷차림에 코는 커다랗고 눈은 번쩍이며 숨은 붉고 머리칼은 터부라가 사내를 바라보았다.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는가? 맞죠? 껍데기에 불과하죠. 요런 내용들은 실존 철학적인 어떤 그런 면에 그것과 매우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표현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실존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껍데기, 이런 껍데기들로 인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를 벗어난 하나의 영혼과 대면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면서 "좋아요. 가서 그림이나 봅시다." 하면서 두 사람 집을 나서게 됩니다. 자, 이 41장에 대해서 요약된 표를 하나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화자와 찰스 스트릭랜드가 어떻게 서로 빗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봅니다. 우선 도덕에 대해서 대립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인과응보라든지 사회적 책무라든지 인간적인 도리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화자의 첫 번째 얘기라면은 찰스 스트릭랜드는 도덕이라는 거를 매우 허무주의적으로 보고요. 인과율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화자는 블란치의 죽음에 대해서 비극, 죄책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찰스 스트릭랜드는 균형 잡히지 않는 인간의 자멸이지 않느냐 이런 쪽입니다. 이 부분도 만만찮죠. 그러면 사랑과 성이라는 걸 볼게요. 정서적 유대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화자는요. 거기에 비해서 스트릭랜드는 이거를 병, 약점, 상대를 구속하려는 족쇄 뭐 이런 쪽으로 사랑과 성이라는 걸 보고요.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관이라는 한쪽은 동반자, 인생의 반려자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단순히 육정열 해소하는 쾌락의 도구가 여성의 몸이고 또 여성의 몸은 예술적 오브제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가계부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술관을 볼게요. 삶과 조화를 이루는 가치, 이런 가치를 하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찰스 스트릭랜드는 비록 삶을 파괴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도달하려고 하는 절대적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어떤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되죠. 이제 다음 장 4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스틱랜드가 왜 갑자기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잘됐다 싶었다. 작품은 사람을 드러내는 법이다. 사람이란 사교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외양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행동이라든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스치는 순간적인 표정을 통해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때로는 가면을 너무 철저히 쓰고 다니다가 정말 그 가면과 같은 인격이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 하지만 책이나 그림은 진짜 모습을 꼼짝없이 드러내고 만다. 겉만 그럴싸한 것은 곧 속이 텅 비어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외가지를 쇠조각처럼 칠한다 해도 쇠조각처럼 보일 리는 없다. 아무리 특이하게 꾸민다 해도 평범한 정신을 감출 수는 없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작품에서도 날카로운 관찰자는 영혼의 깊은 비밀을 읽어내고 만다. 스트릭랜드가 사는 집에 끝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약간 들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놀라운 모험의 문턱을 넘어서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방을 둘러보았다.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방이었고 가구도 적었다. 화실이란 넓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 친구들이 이것을 보면 과연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했다. 거기 서는 게 좋겠어 하고 그는 한 곳을 가리켰다. 자기가 보여주려는 그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제 감상을 듣고 싶은 건 아니겠지요? 나는 말했다. 두말하면 잔소리요. 입은 닥치고 있어요. 그는 그림 한 점을 이 자리에 올려놓고 잠시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그림을 올려놓았다. 그렇게 30점 가량을 보여주었던 것 같다. 그것이 그가 그림을 그린 6회 동안의 결과였다. 그는 한 점도 팔지 않았다. 캔버스는 크기가 다 달랐다. 작은 것에는 정물을 그렸고 큰 것에는 풍경을 그렸다. 인물은 대여섯 점쯤 되었다. 이게 전부요. 이윽고 그가 말했다. 그때 내가 당장 그것들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독창성을 알아보았다라면 좋았으련만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다. 이제 그것들의 대부분을 훗날 다시 보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복제화로 익숙하게 되었지만 그의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몹시 실망스러웠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하면 놀랍다. 나는 예술의 속성이 주는 특이한 전율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스트릭랜드의 그림이 내게 주었던 인상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어느 그림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항상 후회하고 있지만 말이다.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셈이다. 이제 그 그림들의 대부분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돈 많은 아마추어 소장가들의 애장품이 되어 있다. 나도 변명은 하고 싶다. 내 취향이 천박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독창성이 없음을 나 자신도 알고 있다.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더러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그저 못 모르고 따라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인상파들을 최고로 숭배하고 있었다. 시슬리와 드가의 그림을 가지고 싶었고 마네를 경배했다. 마네의 올랭피아가 최고의 현대화 같았고 풀바디의 점심에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것들이 내게는 회화의 결정판 같았다.
여기서 스트릭랜드가 보여주었던 그림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겠다. 설명이 난 언제나 따분한 일인데다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이미 그 그림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현대 회화에 끼친 영향이 엄청났고 그를 비롯한 척개척자들이 탐험한 그 영역도 다른 이들이 이미 자세히 답사한 뒤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도 전보다는 상당히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런 류의 그림을 전혀 보지 못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 그림들의 기교가 서툴러 보여 나는 깜짝 놀랐다.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에 익숙해 있었고 앵그르를 최근에 가장 훌륭한 묘사가로 확신하고 있던 나로서는 스트릭랜드의 그림이 졸렬해 보이기만 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추구하던 단순화 기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쟁반에 놓인 오렌지 정물이 기억나는데 쟁반이 둥글지 않고 오렌지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인물들은 실물보다 약간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커서 흉해 보였다. 내 눈에는 인물의 얼굴이 죄다 과장된 회화처럼 보였다. 나로서는 처음 대하는 기법이었다. 풍경화는 나를 훨씬 더 어리벙벙하게 만들었다. 콩텐블루 숲을 그린 그림이 두셋, 파리의 시가 풍경이 너덧 좀 있었다. 술 취한 마부가 그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부터 들었다. 나는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다. 색채는 너무나 조잡해 보였다. 이것들이 죄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스트로브의 날카로운 감시관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그는 처음부터 거기에 예술의 혁명이 있음을 알아보았고 이제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성을 초기에 벌써 알아차렸던 것이다. 어리벙벙하고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감명을 받지 않은 건 아니다. 나는 그림에 더없이 무지했지만 거기에는 뭔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힘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긴장이 되면서 흥미가 일었다. 이 그림들은 내가 알아야 할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림은 추하게 보이면서도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는 비밀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암시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비밀은 잡힐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끝내 잡히지 않았다. 그것들은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켰지만 나는 그것을 분석할 수 없었다. 뭔가를 말하고 있지만 말로써 나타내기는 불가능했다. 스트릭랜드는 물질적인 것에서 어렴풋이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발견했던 모양이나 그것이 너무 이상스러워서 불완전한 상징으로 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우주의 혼돈에서 어떤 새 양식을 발견하고 온 영혼으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서투르게나마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나는 표현의 출구를 찾아 애타게 고뇌하는 정신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를 돌아보고 말했다. 표현 수단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싶군요.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뭔가를 말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림을 보게 되면 그의 기이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그림을 보고 나니 그 사람이 불러일으켰던 놀라움이 더욱 커질 뿐이었다. 그의 실체로부터 더 멀어진 느낌이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기야 그것도 상상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힘이며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지는 불투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홀로이다. 각자가 일정의 청동탑에 갇혀 신호로만 다른 이들과 교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이 공통된 의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뜻은 모호하고 불확실하기만 하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고 안타까이 애쓰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란히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치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나라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갖 아름답고 심오한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기초회화책의 진부한 문장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다. 머릿속에는 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끓고 있음에도 기껏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정원사 아주머니 우선은 집안에 있습니다. 따위인 것이다. 결국 내가 받은 인상이란 정신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대한 안간힘이 거기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처럼 당황하게 만든 원인도 바로 그러한 면에 있는 것 같다. 스트릭랜드에게는 새와 형체들이 어떤 특유한 의미가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자기가 느낀 어떤 것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었고 오직 그것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림들을 그려냈던 것이었다. 오직 그것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림들을 그려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찾는 미지의 그것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망설임 없이 대상을 단순화하고 뒤틀었다. 사실이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와는 관계없는 무수한 사실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만을 찾았다. 우주의 혼합하고 그것을 표현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 그림들의 혼란과 당혹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뚜렷이 드러나 있는 정서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왠지 모르게 나는 스트릭랜드에게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억누를 수 없는 어떤 공감이었다. 당신이 왜 블란치 스트로베에게 가졌던 감정에 굴복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왜지? 용기가 꺾였던 것 같아요. 육체가 허약해지자 정신까지 허약해졌던 거지요.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끝없는 갈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딘가를 향해 위험하고 고독한 모색의 길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신전을 찾아 나선 영원한 순례자 같아 보여요. 당신이 무슨 불가사의한 열반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진리와 자유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순간 사랑에서 해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친 영혼이 여자의 팔 안에서 휴식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휴식이 없음을 깨닫고 여자를 미워한 거죠. 여자에게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도 연민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여자를 죽였어요. 위험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직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당신은 못 말리는 감상주의자로군. 가엾은 친구. 일주일 뒤 나는 우연히 스트릭랜드가 마르세유로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뒤로 나는 다시 그를 보지 못했다. 자, 이 42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찰스 스트릭랜드가 그려놓은 그림을 목격하는 장면인데요. 아주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화자의 시선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여겼던 그 모더니즘의 회화, 그러니까 후기 인상파와 야수파, 이런 그 미술적인 측면에서의 충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에 너무 이 그림이 마치 제대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서툰 그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쟁반 위에 놓인 오렌지 정물이 기억나는데 쟁반이 둥글지 않고 오렌지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인물들은 실물보다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흉해 보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스트릭랜드의 모델인 폴 고갱과 그다음에 폴 세잔의 정물화를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대상의 본질, 그림 그리는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바깥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곡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곡이 일어나는데 화자가 봤을 때는 이 같은 왜곡이 마치 술 취한 마부가 그린 같은 그림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곧 그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거대한 인간적인 힘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이게 이 예술의 힘이죠. 특히 후기 인상파 화가에 가게 되면은 이런 그 강한 그
메시지를 그 안에서 갖고 있다가 분출하는 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마치 미완성이든지 너무 그림이 거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는 아시다시피 반고호 같은 경우도 어느 살아서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직 이 같은 앞서간 미술들 사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단지 아름다움보다는 혼란과 당혹감을 먼저 느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은 맞는 얘기 같죠. 그러나 그 속에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힘. 자, 그대로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그림들은 추하게 보이면서도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는 비밀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암시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스트릭랜드는 물질적인 것에 어렴풋이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발견했던 모양이나 거기서 너무 이상스러워서 불완전한 상징으로 암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기가 이제 화자가 직접 물어봤다더니 그건 아니고요. 왠가하면 스트릭랜드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묻게 되면은 말을 하는데 제대로 자기 표현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술론의 핵심은 스트릭랜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같이 후기 인상파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고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동생인 그림 화상을 하고 있는 동생의 태호인데 편지로 주고받은 글들이 있거든요.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정도로 상세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내가 본대로 그리는 거지 저기 있는 자연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호가 가진 건데 마찬가지로 반고호가 이 같은 예술관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 고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갱도 예술은 단순히 기술적인 연마가 아니라 영혼을 건 투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릭랜드에게 캔버스는 자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환영을 배설하고 해방시키는 전쟁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참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을 그리면은 이 화가는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그렸는가라는 부분인데 화가는요,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던 환영 또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전을 그냥 쏟아내는 배설해내는 자리에 불과하고 이 배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자리가 화가가 그림 그리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는 팩트는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팩트는 안 중요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만 찾아서 그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그 의미를 일단 매우 단순화시켜 버리고 또 그 의미를 강조시켜야 되니까 비틀어 버립니다.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것 때문에 언뜻 봤을 때에 이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다. 술 취한 마부가 그린 그림 같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인 스트릭랜드에게 물어봅니다. 그림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생각을 이제 지적하면서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거기에 대해서 스트릭랜드가 하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각자가 일종의 청동으로 만든 탑 속에 갇혀져서 상대편하고 또 다른 사람도 청동으로 만든 탑 속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 서로 신호만 주고받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신호라는 게 그림을 그려진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생각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려고 안타까이 애쓰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술을 감상하러 갔을 때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 나도 이쪽 청동탑에 갇혀 있고 저기도 청동탑에 갇혀 있다면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신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화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릭랜드를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신전을 찾아 나선 영원한 순례자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순례자로 보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예술적 성공이 아니라, 그렇죠. 예술적 성공은 빨리 돈 벌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술적 성공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해방과 평화를
간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술가라 했을 때 저거 인기에 모든 걸 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란치와의 관계도 역시 이 같은 것 때문에 구도자의 길에서 그냥 잠시 한번 실패한 휴식 정도로만 이 화자가 블란치와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화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그 말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42장에서 오게 되면은 이제 스트릭랜드가 갖고 있는 예술 세계 또는 스트릭랜드가 갖고 있는 달이라는 세계에 우리는 이때까지 전혀 언급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계속해서 43장에 또 연결되면서 이 같은 작가의 시점에서 스트릭랜드의 삶을 회고하면서 43장에 가게 되면요. 이제 이미 이거는 지금 파리에서 있었던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 스트릭랜드는 죽고 난 뒤에 작가는 스트릭랜드의 전기를 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에서의 과거의 스트릭랜드의 삶을 회고하면서 전기 작가로서의 자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는 소설의 구조가 단순히 갖는 어떤 정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스트릭랜드의 인물이라는 사람의 불가해성을 아주 부각시키는 장치가 4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4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을 돌아보니 찰스 스트릭랜드를 묘사한다고는 했지만 그것들이 독자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알게 된 사건들을 나름대로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그 사건들의 원인을 모르니 여전히 모호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스트릭랜드가 돌연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부분인데 참으로 느닷없는 일로 여겨진다. 그 까닭이 분명 그 사람 인생의 여러 곡절 속에 들어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와 주고받은 대화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건져내지 못했다. 내가 지금 어떤 기인 한 사람에 대해 아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 한편의 소설을 쓰고 있다면 그와 같은 심경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소년 시절에 품었던 장래의 직업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아버지의 뜻에 꺾이고 말았다든가 또는 먹고 살아야 할 필요 때문에 그 소망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다고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약을 받는 일이 많아 견딜 수 없었노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예술을 향한 열정과 가정에 대한 책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를 묘사함으로써 나는 독자의 동정심을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를 한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저주받은 고통을 감수한 영웅 프로메테우스의 현대판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언제나 감동적인 주제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결혼 생활에서 그 동기를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도 넘는다. 아내가 교제하고 있던 화가나 작가들을 그도 함께 알고 지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숨어있던 재능을 깨닫게 되었을 수 있다. 또는 부부 사이의 상반된 성격 때문에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슴 안에 희미하게 숨어있던 정열의 불씨가 어떤 연애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센 불길로 타올랐던 것으로 그릴 수도 있다. 하기야 그런 경우라면 스트릭랜드 부인을 전혀 다르게 묘사해야 했을 것이다. 사실은 묻어두고 잔소리가 많고 바가지를 긁는 여자로 만들거나 정신적인 욕구를 이해할 줄 모르는 고리타분한 여자로 그려야 할 것이다. 스트릭랜드의 결혼 생활이 긴 고통의 세월이었으며 그 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탈출밖에는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또 이 어울리지 않는 아내에 대해 그가 엄청난 참을성을 발휘했다는 점, 그리고 연민의 정이 강해 자신을 옥죄었던 그 명예를 차마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했을 것이다. 아이들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덧붙일 수도 있다. 어쩌다 한 늙은 화가를 알게 된다. 이 화가는 생활이 빈곤하여 아니면 상업적인 출세욕이 강하여
젊은 시절의 천재성을 잘못 사용하고만 사람인데 자기가 낭비해버린 가능성을 스트릭랜드에게서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신성한 예술의 욕구가 명령하는 대로만 따르도록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같은 것 말이다. 부와 명예를 가진 성공한 노인이 더 나은 인생인 줄 알면서도 자신은 용기가 없어 추구하지 못했던 인생을 다른 일을 통해 살고자 하는 모습을 그려냈다면 뭔가 아이러니를 지닌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에 비해 사실들은 훨씬 따분하다. 학교를 갓 졸업한 소년 스트릭랜드는 조금도 주저하는 마음 없이 증권 중개소업에 들어갔다. 결혼을 할 때까지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생활을 하며 증권거래소에서 얼마간의 투기를 하기도 하고 더비 경마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종 경기 같은 것에도 금화 한두 잎을 걸고 도박을 해볼 정도의 관심은 있었다. 남는 시간에는 권투도 좀 했을 것이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랭트리와 메이 앤더슨 같은 여배우 사진도 얹어 놓았다. 펀치와 스포링 타임스도 읽었다. 햄스테드에 춤추도 가기도 했다. 내가 오랜 기간 그를 통 보지 못했다 해도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 그가 어려운 예술의 기교를 습득하느라 애쓰고 있던 기간은 매우 단조로운 기간이었다. 그도 먹고 살려고 이런저런 변통수를 쓰기도 했지만 거기에 의미 있는 대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런 일을 설명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을 반복해 말하는 셈이 된다. 그런 일들이 그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틀림없이 현대 파리를 무대로 한 악동 소설에 넉넉한 소재를 제공할 만큼은 경험을 쌓았겠지만 늘 초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말로 미뤄보아도 그 당시 어떤 것에 특별한 감명을 받은 일이 없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 주변 세계의 매력에 별로 현혹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내가 보기에 늘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이 시기에 그가 로맨틱하게 살았다고 보지만 그 자신은 낭만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게 분명하다. 인생의 낭만을 깨달으려면 무엇보다 배우 기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초연하면서 동시에 몰입하여 자신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보다 더 단일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처럼 자의식이 없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자기 예술을 그만한 숙달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가 거쳐야 했던 힘든 과정을 내가 여기에서 묘사할 수 없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패해도 결코 꺾이지 않고 불굴의 용기로 절망을 이겨내며 예술가의 가장 힘겨운 적이라 할 수 있는 자기 회의에 부닥쳐도 완고하고 끈질긴 정신을 잃지 않는 인물로 그를 그릴 수만 있다면 매력이라고는 어지간히 없어 보이는 개성에 대해서도 이 점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는 독자들에게 얼마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나 자신 스트릭랜드가 작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어느 누가 보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그 힘든 과정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비록 그가 외로운 화실에서 야곱처럼 천사와 맞붙여 필사적인 싸움을 벌였다 해도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뇌를 내보이지 않았다. 그와 블란치 스트로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다룰 수 있는 사실들이 너무 단편적이라 분통이 터진다. 내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하자면 그들이 같이 살게 된 비극적인 과정을 기술해야 마땅하지만 나는 두 사람이 같이 살았던 그 석 달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하기야 하루는 24시간이고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이 그리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닌 나머지 시간을 보낸 방식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해가 있는 한, 그리고 블란치의 체력이 버텨낼 수 있는 한 스트릭랜드는 줄곧 그림만 그렸을 것이다. 그가 너무 그림에만 몰두해 그녀는 틀림없이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의 애인이라기보다 모델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이 끝나면 두 사람은 나머지 긴 시간을 서로 마주보며 묵묵히 보냈다. 그게 무서웠을 것이다. 스틱랜드가 은근히 이런 뜻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더크 스트로브는 공경에 처한 여자를 도와줌으로써 그녀를 얻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에게 굴복하고 말자 더크 스트로브에 대해 어떤 승리감이 느껴지더라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막연한 짐작을 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 말이 내게는 상당히 무섭게 여겨진다. 하지만 복잡한 사람 속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인간의 마음에는 점잖은 감상과 정상적인 감정만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도저히 짐작할 길이 없을 것이다. 블란치는 스트릭랜드가 어떤 순간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무심한 사람임을 알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을 것임에 틀림없으며 그가 열정을 보이는 순간에도 자기는 그에게 한 인간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저런 애처로운 기교를 부려 그를 자기에게 붙잡아 두려고 애썼다. 안락한 생활로 그를 사로잡으려 안간힘을 쓰면서도 그에게는 안락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 주느라고 애쓰면서도 그가 음식에는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를 혼자 두는 것을 두려워했다. 온 신경을 세워 그를 뒤쫓아다녔고 그의 열정이 잠들어 있으면 그것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적어도 그런 때만은 자기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기야 그녀도 똑똑한 여자인지라 자기가 애써 메워놓은 사슬이 오직 그의 파괴 본능만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유리창을 보면 벽돌 조각을 집어던지고 싶어지듯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정이 어찌 이성대로만 되랴. 그녀는 파국에 이르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틀림없이 그녀는 아주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녀는 자기가 진실이라고 여기고 싶은 바를 믿었고 자신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리 없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을 많이 모르기도 하려니와 나의 스픽밴드 성격 연구에는 그보다 더 중대한 결함 하나가 있다. 워낙 분명하게 눈에 띄는 사실이라 여자 관계를 다루기는 했지만 그건 그의 삶에서 별 의미 없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일이 다른 이들에게 그처럼 비극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진짜 생활은 꿈과 잠시도 쉬지 않는 그림 작업,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래서 소설은 비현실적이 된다. 남자에게 사랑이란 일상적인 여러 일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데도 소설이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실제와는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남자는 거의 없다. 있다 해도 그런 남자들은 별 재미가 없다. 사랑을 지상의 관심사로 삼는 여자들도 그런 남자를 경멸한다. 하기야 그런 남자들 덕분에 여자들은 기분이 우쭐해지고 자극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좀 덜 떨어진 인간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 짧은 기간에도 남자는 다른 일을 하며 그것들에 신경을 쓴다.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아야 하니 응당 그에도 정신을 빼앗긴다.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예술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남자들은 대체로 여러 방면의 활동을 하며 한 가지 활동을 할 때는 다른 일들은 일시적으로 미루어 둔다. 그때그때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어 한 가지 일이 다른 일을 침범하면 못마땅해 한다. 남녀가 똑같이 사랑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점은 여자가 하루 온종일 사랑할 수 있는 데 비해 남자는 이딴 음식밖에 하지 못하는 데 있다. 스트릭랜드에게 성욕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귀찮은 일이었다. 그의 정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워낙 격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때로 몸이 욕정에 사로잡히면 광란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는 침착성을 앗아가는 그런 본능을 싫어했다. 도락을 즐기려면 불가피하게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이 상대방 여자마저 싫어했던 것 같다. 일을 끝내고 자제력을 회복하고 나면 방금 즐겼던 여자의 모습을 보고도 치를 떠는 것이었다.
고요히 천상을 떠돌고 있었던 그의 상념이 마치 꽃 사이를 날던 오색 영롱한 나비가 문득 얼마 전에 의기양양하게 벗어버렸던 자신의 추잡한 유충 껍데기를 발견하고는 몸서리를 치듯이 이 여자를 보고 몸서리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예술이란 성적 능력이 구현된 것이라고 본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나 밝은 달빛을 받은 나폴리 항구, 티치아노가 그린 매장이 사람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다 한 가지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릭랜드가 보통 방식으로 성욕을 방출하기 싫어했던 것은 예술적 창조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 비해 그것이 야비하게 여겨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나 스스로 스트릭랜드를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관능적인 인간인 것처럼 그려놓고 이제 와서 새삼스레 대단한 이상주의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나마저 이상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사실이 그러하니 어쩌랴. 그는 기능공이나 공예인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다. 일은 더 열심히 했다. 대개의 사람들이 생활을 풍미 있고 아름답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돈에도 무관심했다. 명성도 안중에 없었다. 우리들 같으면 대체로 세상 일에 적당히 타협하고 말지만 그는 그러한 유혹에 조금도 꺾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를 칭찬할 수는 없다. 그는 그런 유혹조차 느끼지 못했다. 타협이란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파리에 살면서도 그는 테베 사막에 사는 은자보다 더 고독했다. 그가 친구들에게 바란 것은 오직 자기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희생시켰다. 자기 희생쯤이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긴 했지만 나는 지금도 그가 위대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네, 43장에 들어왔습니다. 예술가라는 수수께끼와 같은, 다시 말씀드려서 참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은 전기 작가로서의 스스로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불가해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집을 그렇게 가족과 직장, 그동안 자기가 이루어온 것들,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겠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스트릭랜드의 예술적 충동이 갖는 그 원초적이고 신비로운 힘, 이런 것들이 이 얘기합니다. 이는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영웅적 서사로 포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날 것 그대로의 예술적 충동을 제시하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부차성과 예술의 절대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에겐 사랑이란 일시적인 여러 개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데도 소설이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실제와는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스트릭랜드에 있어서 성욕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귀찮은 일이었다. 그 얘기합니다. 결국은 스트릭랜드에게서의 예술이라는 것에서 방해물은 이 같은 성욕에 불과하다. 마치 추잡한 유충 껍데기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그 성적 에너지를 자기 창조적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성적 욕망 자체가 예술의 욕망에 비해서 저열하고 또 불완전한 대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술은 성적 본능의 구현이 아니라 성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쾌락이자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예술을 얼마만큼 그야말로 달의 세계로 올려놓는가를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트릭랜드는 가난이나 명예나 안락이나 모든 세속적 가치, 그럼 육펜서적인 거죠. 이거는 타협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테베의 사막의 언자들처럼, 그런 사막의 구도자들이죠. 사막에 살고 있는 그런 언자들보다 더 고독하게 살았으며 오직 자신의 비전을 쫓는 데만 몰두했다.
화자는 그가 불쾌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간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불쾌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하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관능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인간이다. 위대라는 건 예술성을 두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것은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희생시켰다. 그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로요? 오로지 아무것도 없고 예술이라는 순수성을 향한 비전이 있었고, 여기에 남들까지 희생, 자기 희생은 당연한 거고 남들까지 희생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뭘 위해서? 순수 예술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위대함은 도덕적 선함이라든지 그런 청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에 대한 순수한 몰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초인적 의지를 그가 위대하게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인적 의지, 초인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뉘체의 초인 사상과 맞물려져 있는 부분을 봅니다. 결국은 뉘체의 초인 사상처럼 이같이 모든 것을 달이라는 걸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그런 인간임을 볼 수 있는 게 43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4장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주 짤막하게 스트릭랜드의 예술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술론에도 무시하지 못할 때가 있다. 스트릭랜드도 과거의 거장들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내가 들은 대로 그의 견해를 적어두는 게 좋을 듯하다. 하지만 나도 대단한 것은 알고 있지 않다. 스트릭랜드는 원래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듣는 이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상 깊은 어구로 자기가 할 말을 표현하는 재주도 없었다. 재치도 없었다. 유머는 냉소적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그의 어투를 재현하는데 얼마간이나마 성공했다면 그의 유머가 냉소적이었다는 점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대꾸는 늘 거칠었다. 맞는 말을 해서 사람을 웃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익사는 어쩌다 한 번씩 부려야 효과가 있는 법 아닌가. 입을 벌릴 때마다 그런 익살이 튀어나온다면 곧 식상하고 말 것이다. 스트릭랜드가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회화에 관한 그의 견해는 보통 이상의 수준은 아니었다. 자기와 얼마간 유사성을 갖는 화가들, 이를테면 세잔이라든가 반 고흐 같은 이들의 작품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의 그림을 보기라도 했는지조차 모르겠다. 인상파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인상파들의 기법에는 감명을 받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상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스트로브가 만회에 뛰어난 점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도 그는 나는 빈터헤터가 더 좋네 하고 말할 뿐이었다. 스트로브에 약을 올리려고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다면 제대로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르네상스 거장들에 대한 그의 터무니없는 견해를 소개할 수 없어 서운하다. 워낙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 옛 거장들에 대해서도 황당한 견해를 가졌더라면 그를 오히려 통일성 있는 인간으로 그릴 수 있으리라 느껴진다. 선배 화가들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고작해야 남들과 비슷한 생각이더라고 털어놓자니 어쩐지 맥이 빠진다. 그는 아마 엘 그레코를 몰랐을 것이다. 벨라스케스는 극구 찬양했지만 거기에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다. 샤르댕은 좋아했고 렘브란트에는 열광하고 있었다. 한 번은 렘브란트에게서 받은 인상을 조잡한 표현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너무 조잡한 말이라 차마 여기에 옮겨 적을 수가 없다. 그가 흥미를 가졌던 화가가 딱 하나 있었는데 뜻밖의 피터르 브루헬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 화가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도대체 자기 생각을 설명할 줄을 몰랐다. 그의 말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그의 설명이 너무나 서툴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괜찮아. 틀림없이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일이 아주 끔찍했을걸. 후에 나는 비엔나에서 피터르 브루헬의 그림을 몇 점 보았는데 그제야 스트릭랜드가 왜 그에게 끌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또한 자기만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은 인간이 있었다. 그때 나는
브리얼에 대해 뭔가 써볼까 하고 기록을 꽤 해두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감정에 대한 기억뿐이다. 그는 인간을 그로테스크하게 보는 듯 했다. 인간이 그로테스크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인생은 우스꽝스럽고 지저분한 일들의 뒤범벅이고 웃기에 적절한 소재였다. 하지만 웃으려니 슬펐다. 내가 브리얼에게서 받았던 인상은 그가 다른 매체로 표현하면 더 나았을 감정을 자신의 매체로 표현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인간이라는 점이었다. 스트릭랜드가 그에게 공감했던 것도 바로 그 점을 어렴풋이 의식했기 때문이었으리라. 두 사람은 모두가 문학에 더 적합한 관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 같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 스트릭랜드의 나이는 47에 가까웠을 것이다. 당시 화단에서는 인상파 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마네를 칭찬하는 스트로브에게 나는 빈트 할트가 더 좋네라고 빈정거리는데 이는 유행이나 권위에 휩쓸리지 않는 독자적인 그리고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빈트 할트 경우에는 주로 왕족의 초상화를 그렸던 사람인데 당시 전위 화가들께는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그런 화가들이 있죠. 스트룩랜드가 이제 그같이 그를 언급한 거는 스트로프를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고 동시에 그가 빛의 효과나 시각적 재현을 중시하는 인상파의 태도를 상투적이라고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테르 브루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아 괜찮아. 틀림없이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일이 아주 끔찍했을걸. 그러면서 화자는 이 훗날 브류헬의 그림을 보고 스트릭랜드가 왜 그렇게 끌렸는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브류헬은 인간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했고 삶의 우스꽝스럽고 지저분한 면모를 담아냈다는 겁니다. 화자는 브류헬이 다른 매체, 예를 들어서 문학으로 표현하였으면 더 나을 감정을 자신의 매체인 그림, 그러니까 자신의 매체인 그림을 통해서 안간힘을 쓰는 인간임을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스트릭랜드 자신이 처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스트릭랜드 역시 캔버스라는 우주 위에 그 우주의 10년 속에 인간의 비극,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고뇌 그런 거를 그림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억지로 막 구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오는 고통과 좌절 또 그런 지점에서 스트릭랜드는 수백 년 전에 프랑드르 화가의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스트릭랜드의 예술이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부조리와 고통, 존재의 부조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실존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은 부조리입니다. 그 부조리를 응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리얼리즘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브류헬의 기괴하고 환상적인 화풍은 스트릭랜드의 내면의 혼돈과 맞닿아 있다. 그러면서 스트릭랜드의 내면, 그것과 이 브류헬의 화풍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꼭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돼서 스트릭랜드를 독자인 우리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트릭랜드의 작품 세계에 또는 미술 세계에 또는 이 소설의 주제인 달의 세계에 우리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5장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우연히 타이틀을 여행하지 않았던들 결코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찰스 스트릭랜드가 오랜 방황 끝에 이른 곳이었으며 이곳이 바로 그가 자신의 명성을 확립시켜준 그림들을 그려낸 곳이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꿈을 완벽하게 실현시킨 예술가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기교와 싸우느라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스트릭랜드로서는 마음의 눈이 본 비전을 표현하는 일이 다른 이들보다 더 어려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타이리에서는 사정이 그에게 유리했다. 그는 자신의 영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소재들을 사방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후기 작품들은 적어도 그가 무엇을 찾아 헤맸던가를 암시해주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여금
새롭고 신기한 어떤 것을 보게 해준다. 마치 육체를 벗어나 머무를 곳을 찾아 방황하던 영혼이 마침내 머나먼 이곳 땅에서 다시 육체의 옷을 걸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진부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는 여기서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외딴 섬을 방문하는 대로 곧 스틱랜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서야 자연스러웠으련만 나는 그때 내 용무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딴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이 섬과 그의 관계를 기억해냈을 정도였다. 따지고 보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5년 전이었고 그가 죽은 지도 벌써 9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타이리에 도착하여 당장 급한 일들도 훌훌 떨쳐버릴 수 있었을 텐데도 웬일인지 나는 일주일이 지나도 좀처럼 마음이 맑게 정리되지 않았다. 섬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던 것을 기억한다. 호텔의 테라스에 나가보니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슬렁어슬렁 취사장 쪽으로 가보니 거기에 문이 잠겨 있고 바깥의 벤치 위에는 토박이 아이 하나가 자고 있었다. 당장은 아침 식사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슬렁거리며 선창가로 내려가 보았다. 중국인들이 벌써 부산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하늘에는 아직 새벽 여명이 흐릿했고 소호에는 으스스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10마일 저 건너의 무레아섬이 성배를 수호하는 높은 성새처럼 섬의 신비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다 믿을 수 없었다. 웰링턴을 떠난 이후의 시간들이 내게는 예사롭지 않고 특별하게 여겨졌다. 웰링턴은 말끔하고 아담한 영국적인 도시로 영국의 남해안에 있는 항구를 떠올려주는 곳이다. 그곳을 떠난 뒤로 사흘 동안은 내내 바다가 거칠었다. 회색 구름장이 잇따라 하늘을 빠르게 달렸다. 그러더니 어느 사이에 바람이 뚝 그치고 바다는 고요와 푸르름을 되찾았다. 평양은 어느 바다보다 더 황량하다. 공간이 훨씬 더 광막해 보이며 평범한 항해조차 여기에서는 몸의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여기에서 숨쉬는 공기는 마치 신비한 영약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을 차분하게 맞이하도록 해준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하이리에 가까이 갈 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상 속의 황금 왕국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하이리의 자매섬 및 무레아 섬은 마법 지팡이가 만들어낸 헛개비처럼 장엄한 바위섬의 모습을 망망한 바다 위에 신비롭게 드러낸다. 들쭉날쭉한 윤곽이 태평양의 몬트세렛 섬이라 할 만하다. 거기에서는 폴리네시아 기사들이 기이한 의식을 올리며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신성한 비밀을 수호하고 있을 것만 같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멋진 봉우리들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섬의 아름다움은 그 베일을 걷는다. 하지만 배가 곁을 지날 때에도 섬은 아직 비밀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범을 허용치 않으려는 듯 다가가기 힘든 험준한 바위들로 자신을 엄중히 감싸고 있는 듯하다. 산호초 사이로 겨우 통로를 찾았다 싶으면 그것은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다시 가없이 외로운 푸른 태평양만이 눈앞을 가득 채우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이리는 높이 솟은 푸른 섬이다. 깊게 패인 짙은 초록색의 주름은 거기에 고요한 골짜기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곳 침침한 유곡에 신비가 깃들어 있고 볼을 따라 서늘한 시냇물이 졸졸거리며 혹은 찰랑거리면서 흘러간다. 이들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태고의 삶이 아직까지 태고 쪽 그대로 영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여기라고 슬픔과 두려움이 없을까? 하지만 그 느낌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현재의 즐거움만이 더 뚜렷이 느껴질 뿐이다. 마치 사람들이 광대의 재담에 웃음을 터뜨릴 때 광대의 눈에 어리는 슬픔을 닮았다. 다들 한바탕 웃음을 나눌 때 광대는 더욱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사무쳐 입가에 더 명랑한 미소를 띠고 재담에 더욱 신명을 돋는다. 하이리는 늘 미소 짓는 모습으로 정답기만 하다. 우아한 맵시로 자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매력적인 여인과 같다. 그리고 파페트의 항구에 들었을 때만큼 마음이 푸근해지는 때가 또 있을까? 구두에 정박한 아담하고 말끔한 범선들, 하얗고 세련된 집들이 늘어서 있는 바닷가의 작은 타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나무들이 정열의 외침인 양 제 빛깔을 마음껏 뽐낸다. 그들의 부끄러움 없는 격렬한 관능에 보는 이들은 숨이 박힐 것만 같다. 그뿐인가? 증기선이 닿을 때마다 부두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무리는 즐겁고 쾌활하기만 하다. 떠들썩하고 유쾌하고 몸짓 요란한 사람들이 구릿빛 얼굴에 물결을 이룬다. 푸르게 타오르는 하늘을 배경으로 달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모든 것이 엄청난 북새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짐의 하역이며 세강범사 같은 것들이 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미소를 짓는 것 같다. 날은 뜨겁고 색채는 현기증을 일으킨다. 마침내 45장은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부분을 봅니다. 화자가 직접 타히티를 방문해서 그의 스트릭랜드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간 이동이 확 일어났습니다. 화자는 스트릭랜드가 타히티를 가게 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체를 벗어나 머무는 곳을 찾아 방황하던 영혼이 마침내 머나먼 이곳 이국 땅에서 다시 육체의 옷을 걸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결국 유럽에서 스트링랜드는 조그마한 구멍에 낀 네모난 쐐기처럼 마치 부적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타히티에 와서는 원시적인 에너지, 사회적인 규범, 끊임없는 도덕적인 충돌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가장 강렬한 색채, 자연적인 관능적인 것 이런 내면의 세계에 완전히 공명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스트릭랜드는 죽고 없고 이후에 이제 스트릭랜드의 길을 쫓아서 화자는 타히티에 직접 갑니다. 찾아가서 혼자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독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스트링랜드는 이곳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비로소 영혼에 돌아온 고향이었다. 이는 고갱이 타히티에서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했던 정기적 사실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에 억압된 인간 본연의 생명을 회복하는 장소로서의 타히티를 이상화하는 그런 시선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타히티에서 갖게 되는 숭고미, 그건 자연이 주는 숭고미죠. 여기 보세요. 타히티는 높이 솟은 섬이다. 그곳에 침침한 유곡의 신비가 깃들어 있고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태고의 삶이 아직까지 태고적 그대로 영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여기라고 슬픔과 두려움이 없을까? 예, 당연히 슬픔과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아까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고 또 그다음에 태고적의 것들이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타히티는 이같이 스트릭랜드에게 에덴의 동산인 동시에 문명이 거세한 죽음과 공포, 원시의 생명력이 꿈틀대는 공간임을 알 수 이릅니다. 결국은 골짜기에 어두운 초록색 대비 또 강력한 생명력이 그 이면에 있고 그 강력한 생명력 그 면에는 또 그 비극성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타히티의 미소를 광대의 눈에 어리는 슬픔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는 낙원의 평화로움 속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통찰이고요. 슬픈 광대의 이미지는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비극성을 포착하는 스트릭랜드의 예술적 시선과 같이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도표로 또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의 상징성이라고 해서 이 공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뭘 상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 이 사람들은 런던 출신이죠. 그래서 런던에 있었던 삶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육펜스에 대한 물질과 인습, 구속 이런 쪽으로 런던에서는 보고요. 그다음에 파리에서는 가난하고 투쟁하고 실험적인 기간, 과도기적인 기간으로 그렇게 파리를 보고요. 그다음에 타히티에서는 마침내 원시 이상의 사회, 그렇게 된 해방된 사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릭랜드의 상태는요. 런던에 살 때는 그냥
정권 중개인으로서 그냥 침묵하는 가장으로 살았다면은 파리에서는 굶주린 예술가, 사회적 일탈자로 살게 되고요. 타히티에 와서 마침내 완성된 예술가, 또 자연인 이런 쪽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색채적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회색, 무채색이라면은 런던이요. 거기에 비해서 파리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색채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타히티는 아주 강렬한 원색, 붉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색채적으로 보여지고요. 사회적 관계로서는 의무와 책임의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게 런던의 일이었다면은 파리에서는 갈등과 파괴의 시간이었고 특히 블란치와의 파괴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타히티에서는 아름다운 공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히티에서 아타라는 소녀와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아타와의 결혼 얘기도 나올 텐데요. 일단은 그래서 타히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의 공간적 상징성이 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새로운 원시적인 머나먼 남쪽의 타히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타히티인가 하면은 실제 고갱이 타히티에 가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었고, 그럼 고갱은 왜 타히티일까 하면은 이 타히티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은 아무나 그냥 타히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우 원시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